돌연변이부터 들어갈 텐데, 자, 염색체 돌연변이라는 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는 크게 몇 종류의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다? 두 종류의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자, 이 염색체 돌연변이가 수 이상이 있는데, 수 이상에서는 말 그대로 뭐가 있냐면 이수성이라는 게 있고 배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수성에서 이 이자를 무슨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다를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수성은 염색체 숫자가 다른 거야. 정상인 애들하고. 그 다음에 배수성이라는 거는 다른 건 다른 건데 2n, 3n 이런 식으로 배로, 제곱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무슨 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배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원래 정상인 애들은 2n이잖아, 그치? 근데 3n이 된다거나 혹은 4n이 되는 경우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4n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배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배수성 먼저 얘기를 하자. 자, 배수성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씨 없는 수박이에요. 씨 없는 수박. 자, 한국에서 생명공학 쪽에서, 유전공학 쪽에서 가장 유명한 박사가 누구냐면 우장춘 박사라는 애가 있어요. 우장춘이라는 애가 있는데, 우장춘 님이죠, 님. 자, 이 우장춘 박사가요, 수박을 갖다가 교배시킬 때 무슨 코리친이라는 약품 처리를 했어요. 코리친이라는 약품 처리를 하면서 얘가 분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2n에서 n으로 염색체가 떨어져 버리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 부모 한 명한테 코리친이라는 약품을 처리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숫꽃 수박이 있다고 쳐봅시다. 걔가 정자를 만들 때 2n짜리 정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난자는 n이 되는 거지. 그럼 둘이 교배시키면 몇 n짜리 수박이 만들어지는 거니? 3n짜리 수박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 3n짜리 수박이 희한하게 뭐가 없더라 이거야? 씨가 없더라 이거야. 완전 땡큐죠? 씨가 없는데 얼마나 좋아? 그죠? 씨 뱉을 일이 없고 겁나 좋단 말이야. 근데 니들 지금 수박 먹으면 씨 있냐 없냐? 있죠? 이게 언제적 발견된 건데 이게 옛날이야. 지금 낸돈에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오래전에 이걸 찾아냈어요. 그럼 지금쯤이면 모두 다 씨 없는 수박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거잖아. 근데 왜 씨 있는 수박을 아직까지 쓰고 있을까? 문제는 얘는 씨가 없어. 따라서 액을 낳을 수가 없는 거야. 한번 만들면 끝이야. 그 이상의 자손 번식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상황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씨가 없으니까 자손 번식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씨를 만들 때마다 코리친 처리해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서 종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 조금 들어가겠어? 많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 자체가 비싸질까 싸질까? 비싸진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을 안 파는 것 뿐이야. 만드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럼 중요한 건 누구냐면 이수성이라는 애가 중요합니다. 이수성. 자, 이수성은 다를 이자야. 염색체의 숫자가 다른 거. 자, 상염색체의 숫자가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염색체의 숫자가 다른 게 있어요? 성염색체의 숫자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돌연변이가 있고 성염색체 돌연변이가 있는데, 자, 먼저 상염색체 돌연변이는 누구하고 누구 있습니까? 다운 증후군하고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다운 증후군이라는 애는 몇 번 염색체가 3개,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걸 갖다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건 몇 번 염색체? 18번 염색체가 몇 개? 3개 있는 새끼를 갖다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운 증후군이 됐든 에드워드 증후군이 됐든 나오는 이유는 원래 내가 21번 염색체를 정자를 만들 때 상염색체 2개 중에 하나를 꺼내서 정자를 만들고 2개 중에 하나를 꺼내서 난자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정자를 만들 때 실수한 거야. 21번만 2개가 딸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내 정자가 몇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n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만들어진 애새끼가 다운 증후군이 된다라는 얘기야.
다음에 성염색체는 터너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자, 터너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자, 터너 증후군이라는 아이는 X만 갖는 애를 갖다가 터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 염색체를 갖는 애를 갖다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해. 터너 증후군은 X만 있잖아? 그럼 성별은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예요. 겉보기 등급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것도 여자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식 기능이 없어요. 따라서 애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얘는 그나마 좀 덜 불쌍해. 정말 더 불쌍한 건 누구야? 클라인펠터야. 얘기한 적 있을 거야 내가. 그지? 뭐야? 얘기한 적 없어요? 클라인펠터? XXY죠. 그치? XX도 있고 XY도 있는 거야 얘는. 따라서 1차 성징은 뭐야? 맨입니다. 남자야 남자. 1차 성징은. 근데 2차 성징 때 XX가 나와요. 근데 저렇게 되는 거지. 남자인데 가슴이 나와요. 골반이 넓어져요. 털이 일반적인 남자들 이렇게 나잖아. 그치? 걔네들보다 조금 나요. 아, 상의를 탈의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걸? 자, 어쨌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 성염색체에서는 지능이 확 떨어지거나 그러는 상황은 안 일어나. 근데 문제는 상염색체,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이나 둘 다 딱 봐도 쟤는 상태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얼굴 생긴 게 달라요. 그리고 지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태승이는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하고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21번은 3개고요. 그 다음에 X염색체가 2개, Y염색체 하나 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총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태승이는 4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다운 증후군이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 학계에 보고해야 되는데. 네, 내가 보고해줄게. 알았지? 너 그러면 돈 벌 수 있어. 이거 실험 그 대상 되잖아요. 그럼 너 그 병원에다 가둬놓고 이것저것 너를 테스트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너한테 용돈 줘요. 좋지? 안 좋아? 내가 학교에다 보고해줄게. 알았지? 자, 그래서 이러한 걸 갖다가 무슨 성이라고 한다? 이수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먼저 구조 이상을 먼저 간 다음에 이수성의 원인을 좀 살펴봅시다. 자, 구조 이상이라는 거는 딱 4가지가 있어요. 결실, 역위, 중복, 전좌. 자, 구조 이상이 뭐가 있다고요? 결실, 그 다음에 역위, 그 다음에 중복, 그 다음에 전좌. 이렇게 4종류의 구조 이상이 있습니다. 자, 결실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부분, 마디 하나가 잘려나간 거야. 이게 결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전좌가 되게 많이 틀려요. 여기는 염색체 내부에서 자리가 바뀌는 거야. 1번 염색체에서 원래 여기가 A 자리고 여기가 B 자리인데 이 자리가 B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A 자리 되는 거. 요게 여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전좌라는 애는 여기하고 전좌가 헷갈린다고 그랬다. 전좌라는 애는 뭐냐면 1번 염색체 A라는 유전자 자리가 2번 염색체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야. 오케이? 전자는 트레이드인데 다른 염색체랑 트레이드하는 게 전자인 거고요. 여기는 한 염색체 내에서 트레이드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역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중복은 말 그대로 A, B, B,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복이 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중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새끼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결실. 결실에 있는 대표적인 병이 뭐냐면 묘성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묘성증후군. 묘성증후군. 묘자가 무슨 묘자일까? 고양이 묘자예요. 애가 우는데 고양이 울음소리 내듯이 운다는 얘기야. 응애 하는 게 아니라 야옹야옹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진짜 야옹야옹 하진 않아. 근데 진짜 멀리서 들으면 이게 애기 울음소리인지 고양이 울음소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다 그래서 묘성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못 커요. 다 죽습니다. 애기 때. 묘성증후군은 어쨌든 죽어요.
그래서 이 결실이 묘성증후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병명이 증상이 발현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얘는 빠져버린 거지. 어떤 염색체 자리 하나가 픽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손실된 거야. 근데 여기 중복 전자 같은 경우에 데이터 손실이 있어 없어? 없죠. 데이터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데이터의 손실 자체는 없다란 얘기야. 그리고 염색체 숫자에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큰 증상 발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태승이는 지금 여기일 수도 있어. 중복일 수도 있어. 전자일 수도 있어. 하지만 신경 쓸 필요가 크게 없어. 라는 거야. 이상이 있어. 너는. 어쨌든.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구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염색체의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색체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비분리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거지. 내가 항상 그림을 그리잖아. 요런 새끼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고, 요렇게 두 개가 또 요렇게로 쪼개지죠. 그치? 요렇게 쪼개진다고. 이렇게 쪼개지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두 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얘가 빨간 염색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 염색체 두 개가 있는 아이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근데, 자, 1분열이죠, 여기가. 1분열 때 비분리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빨간 염색체 두 개가 들어가 버리고, 빨간 염색체가 몇 개가 들어가 버린 거야? 두 개가 한쪽으로 몰려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파란 염색체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버릴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버리겠니? 빨간 염색체가 이쪽으로 두 개가 쏠려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 작대기가? 파란 작대기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근데 이 안쪽에 빨간 작대기가 몇 개씩이 들어가는 거야? 두 개씩이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n-1이 되는 거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n-1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뭐가 되는 거니? n 플러스 1이 되고 얘도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는 몇 분열에서 비분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 1분열에서 비분리가 나타나는 경우, 여기서 만들어진 정자 혹은 난자는 싹 다 비정상입니다. 1분열 비분리는. 근데 2분열에서 비분리가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2분열에서 비분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빨간 염색체가 두 개가 있는 거고 파란 염색체가 두 개가 있는 거야. 1분열은 제대로 됐습니다. 빨간 염색체 좌우로 하나씩 나눠 갖고, 그 다음에 파란 염색체 좌우로 하나씩 나눠 가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쪽은 제대로 됐다 칩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제대로 됐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파란 염색체는 제대로 됐는데 어떻게 돼버리는 거는 이 빨간 염색체가 비분리되면서 한쪽으로 쏠려 들어간 거야. 그리고 여긴 안 들어간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떤 결과가 돼버리니? 얘는 n 되고 얘도 n 정상이지, 그치?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느니? 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얘는 몇 분열? 여기 2분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가 되겠지. 그러면 1분열 비분리하고 2분열 비분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1분열 비분리에서는 싹 다 바보야. 싹 다 바보. 근데 2분열 비분리에서는 정상이 있고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다 라는 거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결혼하면 하나 부족한 새끼지, 그치? 그리고 얘하고 결혼하면 하나 넘치는 새끼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야, 무조건. 이 염색체 숫자 이상, 이수성의 경우에는 뭐로 인해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고, 이 비분리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 왜라는 걸 정확히 찾았으면 막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정확히는 못 찾았지만 뭐하고의 연관성은 찾아냈냐면 나이하고의 연관성은 찾아냈습니다. 산모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분리가 잘 되더라. 그래서 아기는 언제 나란 얘기야?
빨리 나란 얘기야. 자, 왼쪽에 그래프를 보세요. 산모의 나이가 몇 살 넘어가면, 40살 넘어가면 죽음이야. 쩔지. 근데 나는 정말 행운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날 몇 살에 낳았다고요? 50에 낳았어요. 난 20%의 경쟁률을 뚫고 정상된 새끼야. 그죠? 나 좀 대단하지 않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50에 낳았거든. 이거 진짜야. 내가 79년생이고요. 우리 어머니가 29년생이에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대단하지 않냐? 정상이잖아. 딱 봐도. 그지? 나 다운 증후군 아니야. 터너 증후군도 아니고요. 에드워드도 아니고 클라인펠터도 아니잖아. 내가 물론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가슴이 좀 크긴 해. 그렇다고 해서 이 가슴이 그건 아니잖아. 그치? 이건 각바. 태승이는 가슴이지. 그러지 마. 태승아. 운동해. 그리고 요즘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 성형외과에서 수술해줍니다. 성형외과에서 수술해주니까, 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수술 받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야. 괜찮아. 자,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갈게요. 자, 염색체는 염색체의 배열입니다.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DNA 염기서열. 염기서열이 뭡니까? 아따 CG, 아우 CG 이런 게 염기서열이지, 그치? 이 배열이 틀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단백질이 배열되는 거에 따라서 아데닌, 티민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단백질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유전자 돌연변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자연 돌연변이가 있고 방사선에 의한 게 있고 X선, 자외선, 화학물질에 의한 돌연변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자, 유전자 돌연변이의 종류로 자주 나오는 게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 지금 없어요. 근데 그 조그만 글씨로 써있지, 그치?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에다가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써주세요. 겸자가 낫겸자야. 원래 적혈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되니? 원반 모양으로 생겨야 됩니다. 적혈구는. 원래 이런 식으로 원반 모양이야. 도너츠 모양. 근데 가운데가 빈 도너츠가 아니라 가운데가 얇은 도너츠입니다. 원래 적혈구가. 근데 어떤 모양으로 생긴 거야? 이런 모양으로 생겨버린 거야. 적혈구가. 이게 무슨 모양이니? 낫. 낫자를 알죠? 여기에다가 작대기만 하나 이렇게 딱 하면은 낫이잖아. 이렇게. 낫.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겸형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산소 운반에 얘가 유리할까? 얘가 유리할까? 얘가 더 유리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적혈구 숫자는 많이 있겠지만 산소 운반이 어떻게 써요? 좀 떨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산소 운반을 잘 못하기 때문에 빈혈 증상이 나타나요. 겸형적혈구는 빈혈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겸형적혈구에 걸린 애들은 말라리아에 안 걸려요. 이건 여긴 없는 내용인데 말라리아에 안 걸려요. 겸형적혈구는. 말라리아가 무슨 병인지 알아요? 모기가 원인이고요. 잠복기간 4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라리아 걸렸어. 그럼 몇 년 전에 물린 모기란 얘기야? 한 4년 전쯤에 물린 모기라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잠복기가 존나 길어요. 근데 겸형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에 안 걸리더라 이거야? 말라리아에 안 걸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서 겸형적혈구는 좋은 거야. 근데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에서 겸형적혈구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왜? 빈혈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곧 쓰러져서 죽는 그런 건 아니야. 사는데 조금 힘들 뿐인 거지. 말라리아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난 실제로 말라리아 걸린 사람을 봤어요. 정말 애가 이 정신줄을 놔요. 열이
와 올라갔다가 와 떨어졌다가 와 올라갔다가 와 떨어졌다. 이게 막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애가 막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막 애가 힘들어요. 어디가 특별히 아프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애가 막 오한에 떨다가 갑자기 더워 죽으려고 그러다가 오한에 떨다가 갑자기 더워 죽으려고 그러다가 막 미치려고 그래요 애가.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죽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군대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보통 말라리아를.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걸리는 애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걸려온 애들이 많아. 전방 쪽에서 근무한 애들. 강원도 막 산동네기 막 이런 데서 걸려온 애들이 되게 많은데, 내 동기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부대에 돌아오질 않았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버린 거야. 얼마나 부럽냐? 나 한 달 동안 쌔뺑이 치고 있는데 이 새끼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워. 그래서 다른 동기 새끼가 자기도 말라리아에 걸려야 되겠다. 오늘부터 모든 모기에 물리겠다. 그래서 모기는 다 자기가 물리겠다고 맨날 모기 물리러 댕겼어요. 근데 전역한 다음에 걸렸어요. 잠복기가 4년이라는 건 몰랐던 거지. 아 불쌍한 새끼.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니네 군대 가서 군대 있는 동안은 안 나와 이 병이. 자, 겸용적 혈구 빈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알비노증이라는 거는요, 요즘에 혹시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존나 하얘요. 머리도 노래요. 노랗다 못해 하얘요. 그리고 눈도 파래요. 근데 동양이야. 동양인하고 백인하고 차이가 피부색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얼굴 형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딱 3명 세워놓으면은 그래도 100%는 아니어도 한 7, 80% 이상은 맞추잖아. 아우, 쪽발이 새끼. 아, 저기 짱깨 새끼. 나오잖아, 대략. 그치? 골격 구조 자체가 달라, 조금씩은. 근데 알비노증에 걸린 사람은 골격은 분명히 한국 사람 맞거든요. 근데 백인처럼 보여요. 백인보다 오히려 더 하얘. 좀 불쌍해. 햇빛을 못 봐요, 애가. 햇빛을 맞으면 피부가 화상 일어나듯이 확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됩니다. 병 걸린 애들은. 물론 자기가 걸린 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전자병이라는 거고요. 페닐케톤류증이라는 거는 크게 뭐 이것저것 볼 필요 없고요. 얘는 상태가 완전 메롱입니다. 진짜 메롱이야. 중추신경계가 아예 마탱이가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 오줌이 검은색 오줌을 싸요. 그래서 뇨자가 무슨 뇨자야? 오줌 뇨자야. 페닐케톤류증. 오줌이 검은색 오줌이 나오는 애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페닐케톤류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무슨 병이라는 얘기야?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거고, 밑에 보면은 겸용적 혈구 가지고 나와 있죠. 예시가. 누구? 글루탐산 자리에, 6번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발리니가 들어가 있지, 그치? 유전자가. 이 염기 서열의 순서가 바뀌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야. 글루탐산 자리가 발린으로 대체되면서 뭐가 된다? 겸용적 혈구가 된다. 난 모양이 된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검사를 제대로 하기 전에는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검사해봐, 태승아. 너 내가 봤을 땐 페닐케톤류인 것 같아. 오줌 쌀 때 어때? 까맣지? 자, 그래서 이 유전병은요, 진단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육문막 검사,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초음파 검사 뭔지 아시죠? 이건 생긴 모양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티가 나는 거라서 초음파 검사를 가지고 유전병을 진단하는 건 사실 힘들어. 주로 이제 정확히 하려면 양수 검사라든가 육문막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양수 검사는 뭐야? 양수 속에 태아에 표피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겠지, 그치? 그걸 채취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야. 육문막 검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다 하진 않습니다. 나도 이걸 애기 낳으면서 처음 알았어.
옛날에는 모든 산모한테 다 하는 줄 알았어. 양수검사, 육모공학 검사를 모든 산모한테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아기 낳으면서 병원을 다녀보니까 산모가 고위험군인 경우, 나이가 좀 많거나,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애가 생긴 모양이 이상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오히려 오염될 수가 있대요. 바늘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만한 바늘이 들어가는 거야. 직접 뱃속으로. 이렇게 찔러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오염될 수가 있어서 이 검사들은 되도록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유전병에 걸리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아니고 일부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지. 자, 정상 유전자의 DNA를 갖다가 어디다 심어주는 거야? 바이러스에다가 심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골수에다 넣어버리는 거야. 유전병 걸린 사람의 골수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유전병 걸렸어. 태승이 정상이야. 그럼 태승이의 DNA를 채취해가지고 내 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정상 유전자를. 그러면 걔가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하잖아. 그치? 다른 애들한테 다 그걸 옮겨주는 거야. 그래서 유전병이 간혹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애기 낳으면 또 병신 나와요. 자, 이 유전병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유전병이 치료는 될 수 있어. 근데 근본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을 시킨 거지. 그치?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는 그 증상이 똑같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내가 페닐케톤류야.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받았어. 근데 내가 애를 낳으면 페닐케톤류의 확률이 확 높아진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치료는 치료지만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유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많이 어렵진 않아. 문제 자체도 그렇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 단원이 다 끝난 거고요. 이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은 106페이지를 펴보세요. 106페이지 피면은 이제 물질 대사 해가지고 에너지 대사 나오고 순환, 배설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오늘 내가 프린트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뭐 물질 대사는 지난번에 대략 했으니까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잠깐 몇 페이지를 가보냐면 110페이지를 가보세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게 몇 페이지에 끝났냐? 2페이지에 끝났어요. 이게 몇 페이지 만에 끝냈어요? 2페이지 만에 끝났지, 그치? 근데 내 프린트를 보세요. 5페이지가 소화 단원이야. 5페이지가 영양소화 소화지, 그치? 그 소화가 몇 페이지니? 무려 존나 많지? 그 다음에 11페이지 펴보세요. 뭐 나옵니까? 순환 나오지, 그치? 순환도 존나 길지? 그 다음에 뭐 나오니? 그 다음이 19페이지 호흡 나오지? 호흡도 존나 길지? 그리고 25페이지 배설 나오지? 배설도 존나 길어요. 그래서 27페이지까지 5에서 27페이지까지 내 프린트로 이게 여기 2페이지에 끝났어. 이게 스케일을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야. 다 해야 될까? 아니면 진짜 교육과정에 충실해서 이 내용에서 끝내야 될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중간쯤 섞어서 갈게요. 일단은 중간쯤 섞어서 가고 수능 특강 내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 솔직히 인터넷에서 주문했거든요. 서점을 나가려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나가서 살 걸 그랬어요. 좀 빨리 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수능 특강 확인해보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짜증나요. 올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학교도 뭐 유신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년 거로 수업을 했더라고. 작년 필기하는 걸 보니까
올해 수업하면서 필기하는 걸 보니까 아예 작년 걸로 수업을 했더라고요. 자, 106페이지 보면은 이미 대략적으로 우리 했습니다. 106페이지 내용. 그런 거 같이, 그치?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습니다. 좀 빨리빨리 할게요. 오케이? 자, 106페이지부터 들어갈게요. 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물질대사라는 게 나오는데, 이 물질대사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물질대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 무슨 작용이라는 게 있다?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다. 어쨌든 물질대사의 공통적인 성질부터 얘기를 합시다. 물질대사, 모든 물질대사는 뭐에 출입이 따른다? 에너지의 출입이 무조건 있다. 흡열 또는 뭐란 얘기야? 발열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이 물질대사를 할 때는 어떤 새끼가 무조건 관여를 한다는 얘기야? 효소라는 새끼가 무조건 관여를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 효소라는 아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니? 생체 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생체 촉매라는 애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진행 가능하다는 얘기야. 촉매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효소라는 아이의 주성분은 뭐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효소의 주성분이 뭐다? 단백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에 상당히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온도에 약하고요. 두 번째는 뭐에 약하다? pH에 약하다. 온도는 체온 범위에서 가장 좋고요. pH는 효소마다 각각 적정 pH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엔 7, 펩신 같은 경우엔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정 pH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물질대사의 공통적인 성질, 에너지의 출입이 따른다, 효소가 관여한다. 이때 효소는 단백질로 돼 있다. 그래서 요게 안 맞으면 물질대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요. 이 물질대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 무슨 작용이라는 게 있다?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무슨 작용이라는 게 있다?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새끼가 뭐가 있었습니까? 광합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새끼가 뭐가 있었습니까? 호흡이 있었지. 이제 광합성이라는 건 뭘 갖다가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니? 뭘 갖다가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뿌리에서 뭐? 물 끌어올려서 뭐를 만드는 거야? 포도당 C6H12O6 하고 누구 만들어요? 산소 만들어요. 이게 광합성이지. 그럼 광합성을 할 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동화작용은 무슨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니? 흡열 과정이다. 그 다음에 작은 분자를 엮어서 큰 분자를 만드는 거니까 무슨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합성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했던 거라서 빨리빨리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화작용에서 호흡이라는 거는 뭘 갖다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C6H12O6 포도당을 갖다가 태우는 거죠. 몸속에서 태웁니다. 그 결과 누가 만들어지는 거니? 이산화탄소와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화작용의 공통적인 성질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에너지가 방출된다. 발열 과정이다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과정에 속한다? 분해 과정에 속한다. 커다란 분자를 갖다가 조그만 분자로 쪼개는 과정.
이게 뭐의 특징이다? 이화작용의 특징이다 라는 건데, 자, 지금 여기 106페이지에 보면 이 중에서 누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냐면 세포호흡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포호흡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뭐를 갖다가 세포 내에 장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라는 장소에서 뭐가 일어난다?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이 세포호흡, 내가 여기다 식을 간단하게 썼잖아, 그치? 제대로 한번 써보자. 자, 세포호흡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C6H12O6, 얘가 누굽니까? 포도당이지, 그치? 이 포도당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태우는 거야. 포도당을 태우는 거야. 태우면 무조건 누구하고 누가 나옵니까? 물하고 산소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물이 산소랜다.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면 개수를 맞춰보자. 탄소 6개니까 여기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겠지. 수소 여기 12개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6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산소가 6개, 산소가 12개니까 총 18개야. 18개인데 여기 6개 있으니까 12개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얼마 되는 거야? 6O2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내가 써준 거하고 책에 써져 있는 거하고 지금 같냐 다르냐? 달라요. 뭐가 다르니? 물이 달라요. 물이 좌변 우변에 다 들어가 있지, 그치?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게 맞는 식이야.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맞는 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6H2O고 오른쪽이 몇 H2O가 돼버리니? 12H2O가 돼버리지, 그치? 그럼 좌변에 있는 물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요 식이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인데, 이거야. 호흡을 할 때 물이 없으면 안 돼. 근데 물이 조금 쓴 다음에 많이 만드는 거야. 먹고 토하는 거지. 이건 약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정석으로 가려면은 여기 물이 12로 바뀌고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6H2O가 들어가고 이게 얼마로 돼야 되는 거야? 12H2O로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똑같은 식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포호흡하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자주 등장을 하냐면 연소하고 비교해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연소라는 건 뭐니? 태우는 과정을 갖다가 연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연소를 시켜보자라는 거야. 포도당을 갖다가 이번에는 한 번은 어디 속에서 태운 거야? 세포 속에서 태운 거지, 그치? 한 번은 어디에서 태운다는 얘기야? 밖에서 포도당에다 불을 직접 붙여보겠다는 얘기야. 포도당에다 불을 붙이면 타요. 오케이? 포도당에다 직접 불을 붙여본 거야, 한 번은. 그리고 한 번은 세포호흡을 바라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포도당에 불을 직접 붙이면 어떤 결과랑 똑같이 돼버리니? 요 약식으로 쓴 거랑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 약식으로 썼던 거랑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이 둘의 차이점. 자, 호흡은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계단 형식으로 일어납니다. 계단 형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연소는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냐면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서 높이가 다르다. 높이가 이렇게 해서 그냥 뚝 떨어져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연소예요. 자, 요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연소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호흡이 되는 거야. 자, 호흡이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효소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얘로 갈 때 필요한 효소가 정해져 있어. 이 효소가 여기까지밖에 못 분해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효소가 있어야지 여기를 또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효소가 있어야지 여기를 또 하고 또 다른 효소가 있어야 여기를 또 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결과적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둘이 어떠니? 방출된 에너지는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근데 얘는 원샷으로 그냥 쭉 떨어지는 거야. 한 방에. 효소가 중간중간 관여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쭉 떨어지는 거고, 얘는 계단 형식으로 관여하는 효소가 다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단 형식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소의 경우에는 몇 도씨 정도? 400도씨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효소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진행이 되는 거고, 호흡 같은 경우에는 계단 형식으로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36.5도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계단 형식으로 뚝뚝뚝뚝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반응 속도가 느리고요. 얘는 반응 속도가 빠른 거고, 책에 보면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필요합니까? 효소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효소가 없어도 되고요. 오케이? 이런 차이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뭐 책마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어요. 688kcal 정도가 발생을 해요. 연소를 시켜도 688kcal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할 때도 몇 kcal 정도가 나오는 거야? 688kcal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반응식에서, 호흡 반응식에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와요. 호흡을 할 때는. 연소를 할 때는 이게 다 무슨 에너지로 나오니? 다 100% 열 에너지로 발산이 돼버립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열 에너지로 발산이 돼버려. 근데 호흡을 할 때는 여기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도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 형태로? ATP라는 에너지 형태로 변환해서 바뀌게 돼요. ATP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몸에 있는 배터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몸속에서 이걸 그냥 한 번에 훅 태워버리면 밥을 먹었을 때만 쭉 태우니까 에너지가 우악 생겼다가 우악 400도씨 죽었지. 이걸 무슨 형태로? ATP라는 에너지의 형태로 키핑을 시켜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세포호흡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38ATP라는 애가 나와. 이 두 개를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야? 688kcal 정도가 방출된다라는 얘기야. 이때 열 에너지로 가는 게 뭐냐면 체온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온 유지. 자, 체온 유지를 통해서 버려지는 에너지입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물론 없겠지만 한번 해봐. 자, 이런 거지. 내가 지금부터 달리기를 뛰고 싶어. 근데 남들보다 좀 빨리 뛰고 싶은 거지. 그러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내 몸이 36.5도씨를 유지하느라고 계속해서 열을 발산하고 있잖아, 그치? 이 열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줄이는 거지. 야, 체온을 한 33도씨까지 내려주고 그 3도씨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내가 뛸 때 쓰겠다라는 거야. 가능하면 완전 죽이겠지? 안 그래? 에이, 체온 이거 얼마나 에너지가 된다고요? 크다. 너 우리 교실의 온도를 36.5도로 1년 내내 유지시키려면 히터가 얼마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존나 돌아가야 되겠지, 그치? 지금 겨울이잖아. 이걸 내가 이 교실을 36.5도씨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학원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이야. 이 교실의 온도를 지금 한 30도도 안 돼. 사실 한 25도씨 정도밖에 안 되겠지, 여기, 그치? 그 정도 만드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든다는 얘기야. 한 달에 100만 원씩. 근데 니들 몸뚱아리는 1년 내내 36.5도씨잖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는 거지, 니들 지금. 그걸 쓸 수만 있다면 죽이겠지 않냐? 그죠? 자, 어쨌든 이건 체온 유지를 통해서 버려지는 거야.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에너지인 거고, 이 ATP라는 에너지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을 한다거나, 내가 싸움박질을 한다거나, 내가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뭐 세포 분열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삼투압을 조절한다거나, 뭐 이런 모든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ATP 형태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ATP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오른쪽에 잠깐 넘어갔다 돌아옵시다. 자, ATP는 약자입니다. 아데닌, 3, 인산입니다. 오케이? 아데노신에 인산 3개. 그
그래서 지금 ATP 생긴 모양 보면은 아데닌에 리보스에 인산 3개 붙어 있지, 그치? 이게 ATP야. 아데닌 하나에 리보스에 그 다음에 인산이 몇 개? 3개 붙어 있는 거. 요걸 갖다가 AT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ATP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어떻게? 아데닌 그대로 가고요. 리보스 그대로 가고요. 인산이 2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산 하나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여기 인산이 3개 있었잖아. 요렇게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DP라고 얘기를 해요. 더블 인산. ATP는 3인산. ADP는 무슨 인산? 더블 인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인산, 고에너지 인산 결합 3개가 붙어 있던 걸 하나 자른 거지, 그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야, 흡수된다는 얘기야? 방출된다는 얘기야, 이 과정에서. 얼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냐면 ATP 하나가 분해될 때 대략 7.3kcal 정도가 방출이 돼요. ATP 하나가 분해될 때 얼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7.3kcal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태승아, 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요. 아휴, 오늘 조는 이유를 내가 알지만 얘기하지 않을게. 외로워서 조는 거지? 응? 알았어. 외로우니까 조는 거야. 뭐라고 할까, 지금 전화해서? 안 줄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ATP 하나에 몇 킬로칼로리 나온다는 얘기야? 7.3킬로칼로리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38 ATP면 얼마큼이 나오는 거니? 7.3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38 곱하면 되지, 그치? 277.4킬로칼로리 정도가 돼요. 요게 대략 얼마가 된다고요? 277.4kcal 정도가 되는 거야. 이만큼을 내가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688 중에서 277을 뺐으니까 대략 한 얼마가 되겠니? 400 정도 되겠지, 그치? 요만큼은 뭐 하는 거야? 버려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에너지 효율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4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88 중에서 277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688분의 277 곱하기 100. 하면 대략 한 4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에너지율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된다? 40% 정도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버려야 돼. 체온 유지를 위해서 버려지는데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에너지인 거고, 이 나머지를 가지고 생명활동, 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표에. 물질의 합성이라든가 신경충격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물질의 운반이라든가, 여기 체온 유지라고 나와 있는데 체온 유지는 뺍시다. 물론 체온 유지에도 관여해, ATP가. 체온이 떨어져. 그러면은 뭐를 촉진시키는 거야? 세포를 촉진시키면서 뭐 해가지고 떨어지니까 관여를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체온 유지에서 나가는 건 이거야.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거고요. 나머지 ATP를 가지고 나머지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옵시다. 이러한 세포호흡에는 크게 몇 종류의 세포호흡이 있다라는 거야? 2종류의 세포호흡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무슨 호흡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유산소 호흡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무슨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무산소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유산소 호흡을 하니 무산소 호흡을 하니? 유산소 호흡을 한다고 알고 있죠? 근데 무산소 호흡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산소 호흡이라는 거는 누가 관여하는 거야? 산소가 관여하는 거야.
산소가 관여해서 무슨 연소가 되는 거야? 완전 연소가 되는 거야. 산소를 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야. 따라서 누군가하고 산소하고 태웠더니 누구하고 누구만 나오는 거야?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성되는 경우. 이걸 유산소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에너지가 효율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무산소 호흡을 먼저 가보자. 무산소 호흡은 산소가 관여하지 쪽팔려. 자,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거를 갖다가 무산소 호흡이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연소? 연소에 비교하면 불완전 연소되는 걸 갖다가 무산소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누군가를 갖다가 산소 없이 태우는 거야. 산소가 없다라기보다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태우는 거지. 그러면 자, 내가 뭘 태울 때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발생하니? 끓음이 발생하지. 내가 뭘 태울 때 산소가 부족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그치?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끓음 같은 애들, 중간 생성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분해가 돼야 돼. 포도당 같이 커다란 분자잖아. 거대 분자가 완전히 쪼개져서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데 이게 쪼개지다 만 거야. 쪼개지다 말았으니까 중간 생성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애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중간 생성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해가 완전히 됐다는 얘기야? 덜 됐다는 얘기야? 덜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이건 화학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 있어. 공유결합 화투를 하니까 알 거야. 공유결합을 끊을 때마다 에너지가 방출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럼 포도당이라는 이따만하게 큰 분자를 갖다가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쪼개다 만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가 조금 나오는 거야? 조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의 효율로만 따지면 누가 훨씬 더 높은 거야? 유산소 호흡이 훨씬 더 높은 거야. 근데 무산소 호흡의 장점은 누가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산소가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근데 단점은 뭐가 만들어져요? 효율이, 에너지의 효율이 어떤다라는 거? 떨어진다라는 단점과 그 다음에 뭐가 생성된다는 중간 생성물이 나온다라는 단점이 있지.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게 나쁜 건 당연히 알겠고 중간 생성물이 뭘로 나오느냐는 건데 자, 사람이 격한 운동을 하잖아요. 사람이 격한 운동을 해요. 그러면 내 근육에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무슨 일이 잠시 일어나요? 무산소 호흡이 잠시 일어납니다. 내가 급격하게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럼 근육에서 급격하게 연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에너지가 부족하잖아. 산소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산소 없이 무산소 호흡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축적이 되냐면 젖산이라는 게 근육에 축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통증을 느껴요. 이 젖산 때문에. 그게 알배기는 거야. 근육이 생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남자애들 운동 조금만 더, 어우, 씨, 알배기인 거 봐. 근육 생길라. 절대 근육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누구로 인한 통증인 거야? 젖산 누적으로 인한 통증인 거야, 통증. 오케이? 자, 그리고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발효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죠. 발효. 뭐뭐 있습니까? 발효해서 하는 애들. 김치라든가 요구르트라든가 그 다음에 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세트산. 자, 김치 요구르트는 무슨 발효에 속하는 거야? 젖산 발효에 속하는 겁니다. 치즈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술은 무슨 발효가 되는 거니? 알코올 발효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세트산 발효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중간 생성물로 젖산이 만들어지고 중간 생성물로 에탄올이 만들어지고 중간 생성물로 아세트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 무산소 호흡을. 오케이? 무산소 호흡을 시켰더니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이걸 마시면 되겠네. 라는 거야. 일부러 효모한테 무산소 호흡을 시켜서 알코올을 만들어내고 그걸
취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무산소 호흡은 혐기성 세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균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치면 돼. 호기성 세균이라는 애가 있고 혐기성 세균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호기성 세균이라는 건 뭘까? 산소호흡을 하는 애들이야. 혐기성 세균이라는 애들은 뭐야? 무산소호흡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혐기성 세균이 물속에 있으면 얘네들이 숨을 쉬면서 중간생성물을 만드는데 이 중간생성물이 뭐를 풍겨요? 악취를 풍기는 중간생성물이 나오고요.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중간생성물이 나와. 그래서 이 혐기성 세균이 물에 있으면 썩어, 물이. 악취가 이 혐기성 세균 때문에 그런 거야. 좀 더 얘기하면 혐기성 세균하고 호기성 세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호기성 세균은 산소가 있을 때, 산소가 없으면 호기성 세균이 무슨 세균으로 변신하는 거야? 혐기성 세균으로 변신하는 거야. 그래서 물속에 산소량이 떨어지게 되면 호기성 세균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혐기성 세균으로 모두를 전환해버려요. 그럼 호기성 세균이 무슨 세균으로 변신하는 거야? 혐기성 세균으로 변신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막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부터 똥냄새가 나는 거야, 물에서. 그래서 걔를 자정작용시키려면 뭐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흐르는 물은 쉽게 오염되지 않죠. 왜? 산소가 항상 공급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활동이 잘 일어나. 근데 고인물은 산소가 어항 같은 거는 뽀글뽀글뽀글 해주잖아. 이 뽀글뽀글이 없으면 산소가 쉽게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가, 못 녹아 들어가는가, 못 녹아 들어가는가, 혐기성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고 이 혐기성 세균 때문에 물이 썩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산소호흡이라는 게 대략 저런 느낌이구나 정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에너지 대사라는 게 나와요. 에너지 대사라는 게 나오는데 이 에너지 대사는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내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에너지를 한번 분석해보자. 어디다 쓸까? 말하고 행동하고 막 이런 데 쓰는 에너지도 있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 그래도 심장은 뛰어야지. 가만히 있어. 그래도 기본적인 신경전달은 있어야 되겠지. 가만히 있어도 써야 되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갖다가 무슨 대사량이라고 하냐면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써야 되는 에너지량을 갖다가 무슨 대사량이라고 한다? 기초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움직여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무슨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야? 활동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량은 누구에다가 누굴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기초대사량에다가 활동대사량을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조금 더 하자. 자,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래. 저 새끼는 물만 먹어도 살쪄. 기초대사량이 작은 새끼야. 운동도 안 하고, 운동 존나 하는데 물만 먹어도 살찐 애들이 있어. 나 같은 애들은 어떠냐? 존나 먹어요. 운동 안 해요. 그래도 살이 안 쪄. 뭐 한 거야? 기본적인 소비량이 큰 거지.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이 같진 않아. 근데 일반적으로 패턴으로 봤을 때 동일 질량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보자. 동일 질량, 동일 체중당. 체중당 대사량을 비교해보면, 체중당 기초대사량을 비교해보면, 자,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의 기초대사량이 더 큽니다. 남자도 60kg고 여자도 60kg야. 그러면 남자의 기초대사량이 더 커요. 왜? 남자가 뭐가 더 많아? 근육이 더 많아. 뭐의 차이 때문에? 근육량의 차이 때문에 남자의 기초대사량이 일반적으로 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성인하고 아이하고 청소년과 성인을 비교하면 누구의 기초대사량이 더 크냐면 청소년의 기초대사량이 더 큽니다. 왜? 나는 더 이상 키 클 일이 없어. 니넨 뭘 커야 돼? 키를 커야 되지, 그치? 그래서 생장하는 데다가 쓰느라고 청소년의 기초대사량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마른 사람하고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마른 사람하고 뚱뚱한 사람. 자, 분명히 얘기했다. 체중당 대사량이다. 무슨 얘기야? 마른 사람. 뚱뚱한데 나보다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나도 60kg고 뚱뚱한데 60kg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똑같이 체중당이야, 체중당. 오케이? 체중당 대사량이 누가 더 크다란 얘기야? 마른 사람의 체중당 대사량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세포당 크기가 이쪽이 더 작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더 크냐면 체표면적이 더 큽니다. 표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란 얘기야. 근데 여자 중에도 남자보다 기초대사량이 큰 여자가 있겠지. 그지? 있지만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여자애들 지금 여학생이 없어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만 대부분 여자애들 운동하기 귀찮으니까 뭐 해서 살 빼니? 굶어서 살 빼지, 그치? 개 무식한 짓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살을 빼려면 기본 베이스로 뭐를 깔고 가냐면 요걸 깔고 가야 돼. 근육량. 여자애들도 기본적으로 근육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기초대사량이 커지고 요요 현상이 막아진다는 얘기지. 운동 없이 빼짝 꼬랐어. 근데 근육량이 제로야. 그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살집이 있지만 근육으로 채워진 애들이 살이 더 안 찐다는 얘기야. 넌 살 존나 잘 찌지. 물만 먹어도 살 찌지. 근데 운동을 뻥치지 마. 숨쉬기 운동? 나도 지금 숨쉬기 운동을 35년째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데. 팔굽혀펴기랑 윗몸 일으키기랑 두 개를 많이 해? 윗몸 일으키기 1분에 몇 개 해? 몇 개까지 해? 쉬지 않고? 안 세? 그럼 복근 쩔어? 평상시에 딴 거하고. 그래? 팔굽혀펴기 많이 하면 가슴 좀 나올 텐데? 그래서 바꿨어요. 뭘로? 좁게 하는. 가슴이 나와야지. 뭐 이상해. 딱 남자가 떡대가 있어야지. 응? 나 정도는 돼야지. 남자의 몸매는 적어도. 응? 야, 안 믿기나 본데. 나 쩔어요, 진짜. 안 믿기지? 딱 봤을 때. 응? 살이 났어. 쩔어요. 이 등판이 역삼각형이라는 게 어깨가 넓은 게 역삼각형이 아니야. 어디가 넓어야 돼? 광배. 여기가 넓어야 역삼각형인 거야. 앞으로 나가니까 되는 애들은 별로 역삼각형이 아닌 거지. 응? 여기가 넓어야 된다니까, 여기가. 여기랑 가슴이랑. 2두보다는 3두. 기본적으로. 키워야지. 쩔어요. 벗겨놓으면 난리나. 여기 다 갈라져 있고, 여기 다 쩔어요. 언제? 20대 때 쩔었었어.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자꾸 없어지네. 진짜 나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 사진 있는데, 죽음이야, 죽음. 자,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거하고 무슨 대사량이라는 걸 더해줘요? 활동대사량이라는 걸 더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1일 대사량이라는 게 되는데, 내가 먹는 양하고 1일 대사량으로 비교했을 때 먹는 양이 더 많으면 돼지가 돼가는 거고요. 먹는 양이 더 적으면 점점 빼짝 꼬라가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를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요걸 하는 애들이 스포츠 트레이너, 이런 애들이 요걸 맞춰서 해주는 걸 하는 거겠지. 걔네들이 돈 받고 딴 거 하겠어? 근데 운동 진짜 체계적으로 하면 좋아. 그리고 나는 솔직히 수업과 상관없는 얘기지만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거 잘해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어. 내 나이에 대해서 나도 중고등학교 때 축구, 농구 전에 좋아했지만 내가 30 넘어보니까요, 축구할 일이 없어요. 나 축구공 차본 지 진짜 몇 년 됐는지 기억도 안 나. 농구공 잡아본 지가 몇 년 됐는지 기억도 안 나, 진짜. 근데 딱 하나 남는 게 뭔지 알아요? 여름하고 수영장은
취미생활로 많이 할 수 있잖아. 아, 물론 조기축구 할 수 있잖아. 뭐 조기축구 하려면 하는데 난 조기축구 되게 싫어요. 왜냐면 주말 아침에 모여서 축구 한 게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니? 존나 마셔요. 하루 종일 술 마셔요. 나 이해가 안 가, 그 사람들. 아침에 축구한다고 막 축구 한 게임 뛴 다음에 점심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해요. 물론 모든 조기축구가 그러진 않겠지만 조기축구 별로 안 좋아해. 그 다음에 사회인 야구단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해. 야구 한 게임 하고 나서 술로 시작해요. 난 야구 좀 하거든요. 축구는 잘 못해요. 그리고 뭐 나머지 공으로 하는 거 잘 못하는데 야구만 좀 해요. 왜냐면 고등학교가 야구부 있던 고등학교라서 야구 애들이랑 많이 놀아서 공은 좀 던지거든요. 야구는 좀 해서 사회인 야구단도 한번 가입해서 들어가 봤었는데 안 가요. 한 번 간 다음에. 술을 존나 먹이더라고. 운동하러 나갔는데 아침에 운동 잠깐짝 하고 나서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술 먹고선 집에 갔더니 막 토하기 바빠요. 몸에 아무런 이득이 안 돼. 딱 하나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몸. 근육을 키우세요. 근육을. 그건 평생 남아요. 평생. 그리고 한 번 딱 잡아놓잖아? 잘 안 없어져. 진짜로.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잡아놓으면 잘 안 없어져요. 뭐 내가 아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지금도 운동 안 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한 5년 됐어요. 나 운동 아예 손 끊은 지. 그 전까진 거의 운동 중독이었고 거의 매일 막 운동을 다녔거든요.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를 거의 매일 다녔어요. 근데 그 뒤로 한 5년도 넘은 것 같다. 운동하고 숨쉬기 운동도 힘들어요. 요즘에 팔굽혀펴기도 힘들어요. 안 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 그래도 벗겨놓으면 꽤 봐줄만 해. 아, 뭐, 물론 니들이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고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꽤 볼만 해. 봐줄만 해요. 생각보다는. 일단은 영양소의 소화를 봐야 될 텐데, 자, 이 소화라는 거에 목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소화의 목적이 뭐니? 흡수야. 그죠? 흡수하기 위해선 크기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먼저 탄수화물부터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단백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질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은 단백질이라는 애를 살짝 쪼개면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미노산은 완전히 쪼갰을 때. 오케이? 자,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단백질을 좀 쪼개면은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고,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여기가 이제 디펩타이드, 트리테펩타이드라는 애가 됩니다. 펩타이드가 되고요. 얘를 쪼개면 뭐가 되는 거야?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미노산을 몇 개 모으면 디펩타이드 혹은 트리펩타이드. D가 얼마를 의미하는 거야? 2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리고 이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가 더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고, 폴리펩타이드가 모이면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이라는 상태를 갖다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쪼개야 되겠다라는 거지. 쪼개서 뭐를 만들면 되는 거야? 아미노산을 만들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지질은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방산과 그 다음에 글리세롤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러면 지방은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면 흡수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누가 있니? 녹말이 있죠, 녹말. 그지? 얘는 무슨 류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당류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다당류. 그죠? 그 다음에 이당류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죠. 이당류는 두 개가 모인 애들이 이당류야. 자, 누구 있습니까? 엿당, 젖당, 설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당류는 엿당, 젖당, 그 다음에 설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엿당이라는 아이는 무슨 결합이야? 포포결합이고요. 젖당이라는 애는 포갈. 그 다음에 설탕이라는 얘기는 애는 포과가 모인 게 이당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단당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지. 단당류에는 누구누구 있습니까? 여기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그래서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 얘네들이 무슨 류가 되는 거야? 단당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녹말 상태 혹은 이당류 상태의 애들을 갖다가 무슨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 단당류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얘네들을 뭐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흡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책에 보면은 5페이지 보시면 이제 검출 반응 밑에 나와 있죠,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거 5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베네딕트, 요드, 그 다음에 수단3, 뷰렛 이렇게 나와 있죠,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이제 부영양소 해가지고 내가 첫 시간에 살짝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영양소의 소화 단계입니다. 영양소의 소화 단계. 자, 영양소의 소화라는 건 무슨 소화와 무슨 소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기계적 소화라는 게 있고 무슨 소화라는 게 있다? 화학적 소화라는 게 있다. 기계적 소화라는 건 저작운동, 연동운동, 혼합운동. 저작이 뭐야? 씹어주는 거. 그 다음에 연동운동, 혼합운동이라는 거 뭡니까? 장에서 이게 연동운동, 혼합운동이 되는 거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소화가 중요한 거야? 화학적 소화가 중요한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 화학적 소화를 보면은 자, 첫 번째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아밀레이스입니다. 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는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침 아밀레이스가 나오고요. 정리를 하자. 자,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라는 아이는 뭘로 바꿔주는 아이야?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는 아이입니다.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는 아이인데 총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어디에서 한 번 나옵니까? 침 아밀레이스가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자액에서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입에서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녹말을 갖다가 이자에서 마무리 샷으로 엿당으로 쪼개준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됐어요? 자, 그러면 이당류까지 만들었지, 그치? 그럼 이당류를 갖다가 뭘로 쪼개야 되겠니? 단당류로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영양소별로 보자. 그러면 엿당, 젖당, 설탕 7페이지 보면은 소장에서 나온 말테이스, 그 다음에 락테이스, 그 다음에 수크레이스. 오케이?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누구 있다고요? 락테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테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크레이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장액에서 나옵니다. 장액. 장, 소장. 이자액도 장으로 분비된다. 이자액도 장으로 분비됩니다. 그리고 장액은 장에서 직접 분비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락타아제라는 애는 누구를 갖다가 분해하는 애니? 락타아제는 누구? 젖당. 슈가라고 하지, 그치? 얘가 설탕이야. 그럼 얘가 엿당이 되겠지. 그럼 젖당을 분해하면 뭐가 되겠니? 포갈이 되겠지. 그 다음에 설탕을 분해하면 뭐가 되겠니? 포과. 그 다음에 엿당을 분해하면 포포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락테이스가 젖당을 뭘로 만들어주는 아이야? 포갈로 만들어주는 아이죠. 그 다음에 말테이스가 엿당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주는 아이야? 포포로 만들어주는 아이고요. 설탕을 갖다가 뭐로 만들어주는 거야? 포과로 만들어주는 아이가 수크레이스입니다. 그럼 우리 누구의 소화는 끝난 거야? 탄수화물의 소화는 끝난 거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누구의 소화를 가볼까? 단백질의 소화를 가봅시다. 자, 단백질이라는 아이는 일단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이자에서 출발합니다. 이자에서 출발해요. 어떤 새끼? 펩신이라는 새끼가 제일 첫 번째 관여를 합니다. 자, 펩신이라는 아이가 누구를 갖다가 단백질을 갖다가 뭘로 쪼개주는 거야?
폴리펩티드로 쪼개줍니다. 폴리펩타이드로 쪼개줘요. 위액에서 나옵니다. 위액에서. 너희들의 위액에서. 근데 이건 좀 알아두자. 펩신은 단백질의 분해 요소다. 그럼 우리 몸의 최구성 원분소가 뭐가 되겠니? 단백질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펩신이 직접 내 몸속에 들어있으면 저장이 가능하겠니? 불가능하겠니? 불가능해요. 펩신이라는 요소를 내 몸속에 실제로 키핑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펩시노겐이라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몸속에는. 그걸 갖다가 누가 위액에 있는 염산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만들어주고 그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 책에는 원래 지금 교육과정 바뀐 뒤로는 얘기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로만 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펩신이라는 애가 폴리펩티드로 쪼개주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트립신이라는 애가 나오지, 그치? 그죠? 트립신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트립신. 그 다음에 트립신 이라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펩티다제라는 애가 나오죠. 아씨, 용어가 바뀐 게 펩티데이스로 바뀌었죠? 그럴 줄 알았어. 펩티데이스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트립신이 하는 역할이 뭐야? 폴리펩티드를 갖다가 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디펩티드, 그 다음에 트리펩티드로 바꿔주는 거고, 펩티데이스가 디펩티드, 트리펩티드를 갖다가 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아미노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는 거야? 펩티데이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를 했던 거야. 맨 앞에 있던 내용 있지, 그치? 궁극적인 목적을 보시라는 얘기야. 단백질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야 돼. 이 과정에서 이런 애들이 관여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누구의 소화 과정이야? 단백질의 소화 과정인데 여기 보면 엔테로키나제라는 애가 있지? 이자에게 보면. 그지? 자, 아까 얘기했죠. 얘 역시, 트립신 역시 누구를 분해하는 요소니?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잖아. 그래서 내 몸에 키핑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트립시노겐이라는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걸 갖다가 엔테로키나제가 트립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펩티데이스라는 애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미노산으로 쪼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지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자액에서 누구? 리파제라는 애가 뭐로 만들어준다?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만들어준다. 리파제가 아니라 이제 라이페이스죠. 자, 라이페이스라는 아이가 지방을 갖다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응? 네. 한 번밖에 안 돼요, 지방은. 다른 애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해가 되지, 그치? 지방은 이자액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 이빨이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그치? 입에서 뭐를 타고 들어갑니까? 식도를 타고 들어가지, 그치?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위가 나오죠. 위가 나와요, 위가. 위가 나옵니다, 위가. 위가 나와요, 위. 위가 나오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를 갖다가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12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12지장. 12지장이라는 건 뭐냐면 소장의 일부입니다. 12지장도 소장이야. 12지장도 소장입니다. 그냥 손가락 12마디 길이 정도 된다고 그래서 12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12지장을 지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소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항문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 여기서 누구 나오는 거야? 아밀레이스 나오죠. 그지? 위에서 뭐 나옵니까? 펩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염산이 있죠. 그 다음에 12지장에 누가 연결되어 있냐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12지장으로 연결되는 애가 이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2지장으로 또 하나 들어가는 길목이
쓸개가 12지장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간이 있어요. 간에서 쓸개즙이라는 걸 만들고 쓸개즙이 어디로 분비되는 거야? 12지장으로 분비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자액이 어디로 분비되는 거야? 12지장으로 분비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12지장에서 소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2지장에서 분비하는 소화 요소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세 가지를 다 나옵니다. 12지장에서 다 나와요. 첫 번째 탄수화물 분해 요소 누구 나옵니까? 아밀레이스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트립신 나오죠. 얘는 누구 분해하는 요소니? 단백질 분해하는 요소지.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라이페이스 나오죠. 얘는 누구 분해하는 요소니? 지방 분해하는 요소지, 그치?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누가 또 나오냐면 NaHCO3. 얘 누굽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애가 여기서 같이 나오는데,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애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여기서 위에게 쏟아져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무슨 성이 돼버리겠니? 강한 산성이 돼버리겠지, 그치? 그럼 좆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중화를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은 소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아니고 뭐에 관여하는 새끼다? 중화에 관여하는 새끼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쓸개즙이 여기로 분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이 쓸개즙이 하는 역할은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자, 지방의 분해를 모아준다? 도와줍니다. 근데 기계적 소화야. 유화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방을 갖다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쓸개즙은 화학적 소화가 아닙니다. 기계적 소화야. 그리고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야. 그냥 단순히 지방의 소화를 뭐 해주는 역할을 한다?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끝이야. 오케이? 그리고 소장에서 분비하는 애들이 이제 마무리 샷을 날리는 애들이지. 마무리 샷. 누구 나옵니까? 펩티데이스 나오고요. 락테이스, 말테이스, 스쿠에이스 나오죠. 그지? 펩티데이스가 아미노산 만들고 락테이스, 말테이스, 스쿠에이스가 단당류 만드는 거죠. 그지? 그래서 소장에서는 이제 마무리 샷을 날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야. 외울 게 생각보다 많기는 하지만 좀 흐름을 가지고 외워주세요. 흐름이 있어야 여기도 외워지는 거지. 막 아무런 흐름 없이 그냥 주구장창 외워버리면 대책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좀 내가 적당히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원래 내 교재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자, 이제 영양소의 흡수로 가볼게요. 자, 샘 프린트로 9페이지를 피시고요. 책은 그대로 보고 있으면 되는데, 자, 영양소의 흡수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장에서만 영양소의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대장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대장에서는 물만 흡수해요. 물만. 그러니까 실제로 영양소는 어디에서만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소장에서만 흡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소장은 매끄럽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장 내부가 되게 주름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름져 있을까?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주름이 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똥을 못 싸고 똥이 쌓여 있으면 그 주름 속에 똥이 꽉 차버리겠지? 흡수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래서 가끔 가다 장 청소를 해주시라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그래. 자, 어쨌든 소장은 주름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융털이라는 게 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융털. 융털이라는 게 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름관 내부가 이런 식으로 털로 꽉 차 있습니다. 이 털의 중심, 심지가 뭐가 박혀 있냐면 암죽관이라고 불리는 심지가 박혀 있어요. 이 심지가 암죽관이에요. 암죽관. 이 암죽관에서 누구를 흡수하냐면 지용성들을 흡수합니다. 지용성.
물에 녹지 않는 애들이 있지, 그치? 암죽간으로 지용성이 흡수가 돼요. 그러면 지용성이라는 건 누가 있겠니? 지방류가 있겠지. 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리해서 흡수하지. 흡수하자마자 다시 지방으로 합칩니다. 오케이? 지방을 갖다가 분리해서 흡수했잖아, 그치? 흡수된 뒤에 다시 합쳐진다는 얘기야.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상태로 이동한다는 얘기야? 지질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 지용성 비타민이 있지. 아덱. 아덱이 BC 카드를 물에다 빠뜨린 개새끼인가요? 라고 얘기할 때 아덱. 얘네들이 무슨 비타민이야? 지용성 비타민 되겠지, 그치? 얘네들은 어디로 흡수된다라는 거야? 암죽간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림프관을 따라서 가슴관을 따라서 심장으로 가요. 암죽관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림프관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슴관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가요. 이게 지용성 영양소들의 흐름입니다. 근데 자, 이 암죽관 말고 이 융털의 겉부분에 뭐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냐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모세혈관.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 융털의 표면 부분을 쭉 둘러싸고 있거든요. 자, 이 모세혈관 쪽으로는 누가 흡수된다라는 얘기야? 수용성 영양소. 그러니까 아까 암죽관으로 들어간 애들 빼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모세혈관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흡수되는 새끼가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포도당은 내 몸에 많으면 좋을까 나쁠까? 좋아서도 안 좋고 적어서도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포도당을 갖다가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 포도당을 통제해주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서 가냐면 간을 거쳤다 갑니다. 간에서 포도당을 갖다가 뭘로 바꿔주는 거야? 다당류 할 때 배웠었는데. 다당류 할 때 배웠었는데. 다당류에 저기 있는 건 녹말하고 셀룰로스 말고 또 있었지? 식전 식후해가지고. 글리코젠. 어쨌든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기도 하고 글리코젠을 뭘로 바꾸기도 해야 되는 거야? 포도당으로 바꾸기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간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심장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간으로 가는 길을 갖다가 간 문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 정맥이지, 그치? 심장에서 나오는 게 동맥이잖아.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간 정맥, 간으로 가는 길이 간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 문맥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간 정맥이 되는 거야. 간 문맥, 그 다음에 이게 간 정맥. 그걸 거쳐서 어디로 간다? 심장을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흡수된 거는 간을 거쳐서 간다. 그 다음에 암죽간으로 흡수된 거는 림프관을 거쳐서 간다. 그래서 결국은 심장으로 간 다음에 온몸 순환을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야. 뭐 여기 보면 간정맥에서 하대정맥, 그 다음에 심장, 온몸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냥 용어를 좀 더 세분화하느냐 조금 덜 세분화하느냐의 차이인 거니까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양소가 흡수돼서 이딴 식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순환계를 들어갈 건데, 순환계까지 하자.
그림 간단하게 그릴게. 해놨지? 그림 간단하게 그릴게. 심장을 그리려고 해요. 내 마음이죠. 그지? 내 마음은 어떠냐면 네모나요. 내 마음은 네모나요. 이렇게. 자, 네모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네모나요. 그리고 여기 심장이 있으면 몇 개 칸으로 나눠야 되니? 4개 칸으로 나눠야 되지, 그치? 심장을 몇 칸으로 나눠요? 4칸으로 나누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름부터 정하자. 심장에 어디가 좌측이니? 여기가 좌측이니? 여기가 좌측이니? 이쪽이 좌측이야, 그치? 위에가 좌방, 아래가 좌실. 오케이? 좌심방, 좌심실. 오케이? 여기는 우방,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우실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이 심장이라는 게 되게 디테일하지 못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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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렇게 작동을 해요. 위에 찍, 아래 찍, 위에 찍, 아래 찍, 위에 찍, 아래 찍, 위에 찍, 아래 찍 이렇게밖에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위에가 찍 하면 동시에 이렇게 쭉 내려가겠지, 그치? 그럼 찍 했다가 이렇게 놓는 순간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니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뭐가 달려있냐면 판막이라는 애가 달려있어요. 판막. 판막이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려가는 것만 가능하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버리니? 닫혀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찍 할 때 열리지? 쪽 할 때 닫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찍 할 때 위에가 열리는 거야. 그 다음에 아래 찍 할 때 여기 닫혀버리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실에서 나가는 걸 무슨 맥이라고 하니? 동맥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딴 식으로 생겨먹은 판막이 붙어 있어요. 오케이? 자, 요 좌가 먼저야, 우가 먼저야? 좌우라고 하잖아, 그치? 좌측에 있는 애를 갖다가 2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2000판.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3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0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갖다가 반판이라고 그래요. 나는 반월판. 그래서 2판이, 3판이, 반판이가 있어요. 2000판, 3000판, 반월판. 1000 붙여요. 1000 붙여야지. 2000판, 3000판, 반월판. 난 그냥 2판이, 3판이, 반판이라고 할 거야. 수업을.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무슨 맥이 되는 거야? 정맥이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방에서 나가는 건 다 무슨 맥이 되는 거야? 동맥이 되는 거죠. 그지? 자, 좌측이 더 메인이야. 여기서 나가는 걸 갖다가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가는 걸 갖다가 무슨 동맥이라고 합니까? 폐동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동맥에서 나간 피가 쭉 어디로 가냐면 온몸으로 순환을 해요. 온몸을 순환을 합니다. 온몸을 가는 거야. 온몸을 가는 거야. 그러다가 중간에 온몸을 거치니까 뭐를 만나겠어요? 세포를 만나겠지. 그치? 자, 얘가 온몸으로 가는 길에 세포를 만났다가 갈 거야. 물론 이 중간에 뭐 정맥, 모세혈관도 존나 많고 하겠지만 그냥 모식도로 그리는 거야. 이게 누구야? 세포야, 세포. 세포를 만나요. 이 세포를 만나서 다시 세포를 거쳐서 피가 나가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우방으로 들어가요. 우방으로. 이렇게 우쪽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걸 갖다가 체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체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폐를 거쳐서 나간 새끼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폐를 향해서 가겠지, 그치? 자, 폐를 거쳐서 가는 길에 뭐라는 새끼가 있냐면 폐포라는 새끼가 있어요. 허파과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폐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포. 폐포를 거쳐서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거야. 얘가 심장으로 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좌방으로 들어가요.
됐어요? 그러면 요 순환을 갖다가 무슨 순환이라고 하냐면 폐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을 갖다가 무슨 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폐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갖다가 무슨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체수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야 나. 체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어? 그러면 동맥은 이게 동맥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동맥이지? 동맥, 정맥을 구분하는 건 심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심장에서 아웃하는 새끼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동맥. 심장으로 인하는 새끼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동맥이 되는 거야? 대동맥이 되는 거야. 대동맥. 오케이? 자, 이게 대동맥입니다. 대동맥.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대동맥이야. 이게 대동맥입니다. 대동맥. 대동맥. 자,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폐동맥이 됩니다. 폐동맥. 이렇게 주황색으로 칠하는 게 주황색이 된다. 어쨌든 이 색깔로 칠하는 게 무슨 동맥이 되는 거야? 폐동맥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게 폐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폐정맥이 됩니다. 폐정맥. 이렇게가 지금 무슨 정맥이라고 하는 거야? 폐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무슨 정맥이라고 하는 거겠어? 대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정맥. 이렇게를 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정맥. 아이씨, 이렇게 불러. 이렇게가 대정맥이 됩니다. 심장을 기준으로 동맥과 정맥을 구분한다. 그 다음에 혈을, 피를 기준으로 이제 또 구분을 할 거야. 무슨 혈과 무슨 혈이라는 게 있냐면 동맥혈이라는 게 있고 정맥혈이라는 게 있어. 산소가 많으면 동맥혈이고 산소가 부족하면 무슨 혈인 거야? 정맥혈인 거야. 그러면 이것만 알면 돼. 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폐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조직세포는 뭐 하는 곳이니? 미토콘드리아가 거기서 산소를 소비하잖아. 그럼 세포에서는 산소를 뭐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따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쭉 흘러. 그리고 요렇게 가. 좌방 들러. 좌실 들러. 오케이? 산소 아직 많지, 그치? 산소가 여기서 넘쳐나잖아. 휘잉 산소가 들어갔잖아, 그치? 쭉 해서 어디까지? 쭉 산소 많아. 산소 많아. 그리고 여기까지도 산소가 많아. 맞지? 산소가 많아. 그런 다음에 어디서 산소를 다 써버리는 거야?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다 써버리는 거지, 그치?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다 써버리니까 피가 어떻게 되겠니? 탁해져요. 피가 심하게 탁해집니다. 그래서 피 색깔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탁한 색깔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피 색깔이 이렇게 탁해져서 가는 거지. 이건 산소가 많아 적어? 산소가 적어. 산소가 별로 없어. 여기도 산소 없어. 여기도 산소 없어. 그리고 산소가 없는 피가 이렇게 쭉 계속 가겠죠. 지금 이 색깔로 표현한 게 다 무슨 혈이 되는 거야? 정맥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동맥혈, 정맥혈 구분은 폐를 기준으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 동맥, 정맥은 뭐를 기준으로 자른다고요? 심장을 기준으로 잘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르는 기준이 달라. 동맥혈, 정맥혈은 피니까 산소가 많은 곳, 적은 곳. 그러니까 어딜 기준으로 자른다? 폐를 기준으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 동맥, 정맥은 심장을 기준으로 자르는 거야.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 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체가 어디는 산소가 많고 어디는 산소가 적은데 자,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누가 많아요? 산소가 많아요. 그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떻습니까? 적죠. 그지? 근데 세포 속에는 항상 뭐가 일어납니까? 세포 호흡이 일어나지, 그치? 그럼 세포 속에서는 산소를 소비하고 있고요. CO2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생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세포 속에서는 항상 산소가 부족하겠지? 세포 속에는 항상 누가 많겠습니까? CO2가 많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놓고 비교하면 산소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는 얘기니? 많은 곳에서 적은 곳에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겠지. 이산화탄소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겠지, 그치? 따라서 산소는 일로 흡수가 돼버리고, 산소는 이쪽으로 흡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CO2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겠지. 무슨 차이라고 하냐면 분압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차? 분압차. 이 분압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분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의 부분압력이 높은 곳에서 산소의 부분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산화탄소의 부분압력이 높은 곳에서 이산화탄소의 부분압력이 낮은 쪽으로 확산입니다. 확산. 고에서 저로 가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현상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기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번엔 폐로 가보자. 자, 이 폐는 공기 중의 성분과 같겠지? 그럼 산소가 몇 프로? 21%. 질소가 몇 프로? 78%. CO2가 몇 프로? 0.03%야. 그럼 폐 속에는 누가 많아? 산소가 많죠. CO2는 어떠니? 적지? 네, 하고 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혈관 속에는 산소가 어떨까? 산소가 적고 CO2가 어떻겠어요? 많겠죠, 그치? 또다시 분압차에 의해서 산소가 어디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니, CO2가 어디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겠지, 폐 속으로. CO2가 폐로 들어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산소가 폐에서 여기로 나오는 거야, 혈관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된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순환계에서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체 이동까지 한 건데 조금만 더 나가서 하자. 심장이 내가 아까 뛸 때 어떻게 뛴다 그랬냐? 찍찍찍찍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여기가 찍 할 때는 2판이 3판이가 열리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찍 할 때 누가 열리겠어요? 반판이가 열리고 2판이 3판이가 닫히겠지. 그리고 여기가 다시 찍 할 때 반판이가 닫히겠지. 우리가 심장을 뛸 때 두근두근 뛴다 그러지, 그치? 닫힐 때 나는 소리야. 누가 닫힐 때 나는 소리야? 판막이 닫힐 때 나는 소리야. 그럼 2판이 3판이가 닫힐 때가 일심음이 되는 거야. 일심음. 찍찍 뚱, 찍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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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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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혈압이 어디에서 어디로 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겠지, 그치? 자, 우리 프린트에 17페이지 가보세요. (17페이지) 가보세요. 17페이지 가면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지. 그치? 어허, 잠깐만, 이 그래프가 아닌데? 그 그래프가 없나, 여기? 내가 안 넣어놨었나? 안 넣어놨었나 보네? 아씨, 그 그래프가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자. 좌방과 좌실의 혈압 중에서 좌방이 높을 때는 이판이가 열려있을 때야. 근데 좌실이 높을 때는 누가 닫혀있을 때야?
이 판이가 닫혀 있을 때지, 그치? 그럼 누가 열려 있을 때야? 반판이가 열려 있을 때지, 그치? 자, 그래서 좌방, 좌실, 대동맥을 놓고 보자. 대동맥이 혈압이 높을 때는 반판이가 닫히겠지, 그치? 그치? 순서가 요 세 개의 순서를 가지고 열렸을 때, 닫혔을 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피는 무조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고혈압에서 어디로? 저혈압으로 가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이제 문제는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뒤에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딱지가 나요. 됐다. 자, 지금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때려버리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요 정도까지로 때려버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111페이지로 들어가면 배설이 나오는데 배설은 다음 주에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거든요. 배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순환까지 오늘 한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 배설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빨리 끝낼게. 오케이? 어지러미.